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기다렸던 CPI 결과가 공개됐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6월 CPI, 헤드라인 CPI가 전월비 마이너스 0.1% 오히려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 참 이렇게 어렵네요. 바라던 대로 둔화된 물가 지표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이어오던 S&P 500과 나스닥은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나스닥은 2% 정도의 급락이 나오고 오히려 러셀 지수가 3% 이상 오르는 엄청난 로테이션이 관찰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를 넘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제 우리도 금통위가 있었습니다만 양시장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죠.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의 속도전을 내는 신도시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선도지구 선정 방침에 대한 불만으로 일정이 또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는 또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들 하우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다리던 CPI 지표가 4년여 만에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최근 분위기만 보면 물가가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오를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인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던 혼조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만 0.08% 소폭 올랐고 S&P 500은 0.88%, 나스닥은 무려 1.9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깊죠. 반대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는 3.5%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 보면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애플이 2.32%, 마이크로소프트가 2.48%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그간 상승해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5.57% 급락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TSMC나 ARM, 또 ASML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과 아마존도 2% 이상 하락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면 메타도 4%대 하락, 10일 넘게 상승해오던 테슬라는 8월 8일에 예상하고 있던 로보택시 관련 행사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보도 나오면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0.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0.1% 상승에 그치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보였습니다. 근원 CPI 기준으로 3개월 연율 기준으로 2.1% 보이면서 연준 목표치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0.28%, 임대료도 0.26% 상승에 그쳤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도 지난달 하락에 이어 연속적으로 둔화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는 PC 가격 지수에서 비중이 높은 일부 항목들이 여전히 견고해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일부 투자 회사들은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 9월 금리 인하 확률 92%를 넘겼습니다. 시장은 올해 2차례 인하는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3번까지 금리 인하 확률도 더 높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와 국채금리 하락세도 진행됐는데요. 2년물은 4.51%, 10년물은 4.21%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장 초반에 오르다가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반대로 고금리 피해 종목군이었던 중소형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앞서 짚어드린 대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 3%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저금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주식이나 또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주식들도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착공이 늘어날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겠죠. 즉 시장에서 한마디로 저금리 수혜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에 걸맞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순환매로 오히려 주식 전반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주요 지수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간 기술주 위주로만 오르던 시장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건강한 순환이라는 해석입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제 성장이 촉진돼 원유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 때문인데요. WTI 배럴당 8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6월 CPI가 빅테크주에게는 매도 신호탄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연 이번 실적 시즌 지나면서 어떤 변동성 장세 연출될지 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대비는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계속 질주하던 테슬라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랠리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연기됐는데요. 당초 다음 달 8일로 계획했었는데 2달 뒤인 10월로 밀렸습니다. 이 소식에 10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던 테슬라의 주가는 목요일장 8%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돌아서 버린 모습인데요. 머스크는 약 10년 전에도 3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며 2020년이면 로보택시 100만 대를 운행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레벨 3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글의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며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발돋움한 중국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아디와 화웨이 등 최근 2년간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인 제조사만 10곳이 넘고 중국 최대 검색 기업 바이두는 지난 3월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정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냉랭한 전기차 시장에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 테슬라였지만 시장은 로보택시 카드만을 바라보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 또 한 번의 헛된 약속에 크게 실망한 모습이고요. 이달 말 실적 발표 자리에선 머스크가 또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의 규제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구글페이나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10년간 유지되는데요. 이달 25일까지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첫 타자로 지목된 애플은 결국 앱마켓 독점까지 포기하기로 했고 함께 물망에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도 몸살이기에 여념없고요. 또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이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AI 서비스로도 확대되면서 구글과 손을 잡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업계에 보조금 보따리를 안겨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미시간 등 8개 주의 노후 자동차 부품 공장 11곳을 전기차 제조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중에는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중서부 제조업 쇠퇴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그중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는 11월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전기차 공장 전환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등 8개로 여기에는 현대모비스 미국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대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제조업과를 주요 성과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지지율을 바닥에서부터 다지려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닛산과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 7개사가 나섰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여권이란 배터리의 재료와 원산지, 환경규제 이행 여부 등을 전산에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이력서인데요. 유럽연합이 지난해 6월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화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을 담은 규제안을 채택하면서 재빨리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해당 규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니케이는 이번 조치가 경제안보상 대책을 강화하고 원산지 파악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과의 복잡한 셈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장에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약 30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업종의 상승불이 켜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AI를 입은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플립과 폴드6부터 첫 스마트링인 갤럭시링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1월 출시 예고 때부터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핵심 기술은 새로운 헬스케어 기능입니다. 갤럭시 링에 있는 가속도 센서, 광연류 측정 센서와 온도 센서 등을 통해 수면의 질부터 건강 정보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폴더블폰의 경우 핵심 기술은 AI인데요. 올해 초 갤럭시 S24에 처음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폴더블폰 시리즈에도 맞춤형 AI 신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면 실시간 AI 통역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내부와 외부 스크린에서 번역된 텍스트를 동시에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요. 또 듣기 모드가 새롭게 추가돼 AI가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워치와 버즈에도 AI 신기능이 대거 적용됐는데요. 대규모 신제품 출시의 갤럭시 부품주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어제 세경 하이테크가 7.4%, 덕산 네오룩스가 5.43% 올랐고요. PI 첨단 소재와 UTI가 각각 4.47%, 3.35%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6월에도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6월 화장품 수출은 1조 79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도 지난해 상반기 수출액 대비 18.2%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애경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에도 뷰티업계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자 화장품주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라파스는 상한가에 거래됐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6.8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웨스트라이즈와 실리콘2가 모두 5%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과 무탄소 전원 확산을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전력 기자재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기자재 수출도 급격히 증가해 이제는 산업부가 전력 기자재 분야를 15대 수출 품목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 기자재 수출액은 지난 2020년 111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51억 달러로 3년 새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출액 목표는 162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미 수출액으로 봤을 때는 11위이고 올해는 지난해 수출액 10위를 기록한 무선통신을 거의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규모가 크고 또 전망도 밝은 만큼 정부는 전력기자재를 15대 수출 품목에 편입해 관련 산업을 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어제 일진전기가 6.65%, 재룡산업이 5.61% 뛰었고요. 대한전선이 4.88%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제일일렉트릭이 2.42%, 세명전기가 1.25%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원전업계 전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여러 지원을 지속해왔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기업들을 초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발굴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원전 대기업들의 일감 세부 계획을 공유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적정 투자 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또 수출 관련 시장 분석 및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독자 수출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들을 연말 수립을 목표로 마련 중인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원전주도 상승했습니다. EM코리아가 5.25%, 또 대한전선이 4.88% 올랐고요. 한신기계가 2.02%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GS건설과 우진이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하루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죠. 우리 시장 고점을 높이곤 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마의 2,900까지 단 9걸음, 9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지표가 2,900 목전에 있는 지수를 끌어내릴지 아니면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지수가 2,900 위로 날아오를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한 흐름이 이 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는 0.81% 상승한 2,891.35포인트, 4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900선 코앞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되더니 그 폭을 키우면서 0.7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852.42포인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코스피는 강했지만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6,068억 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479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도 8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3거래일 내내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1,649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8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99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는 대체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투톱은 생각보다 약했는데요. 반도체 투톱 오후 들어서 반락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1% 넘게 오르다가 결국에 0.23% 약세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넘게 치솟다가 0.8%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신에 강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포스코홀딩스가 6% 넘는 상승세 시현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 셀트리온도 좋았고 KB금융도 4거래일 만에 2%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대형주는 대체로 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이 1%, HPSP가 7% 넘게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부 헬스케어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HLB가 4.27% 낙폭을 기록했고 삼천당 제약도 3.74%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3.7% 추가 하락했고요. 클래시스도 2.5% 약세 기록했습니다. 1,380원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환율이 내렸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5원 90전 떨어져서 1,37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금리를 3.5%로 12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외 환율은 더 내렸는데요. 미국의 CPI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영향입니다. 1,372원 20전.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약세장에서도 강하고 강세장에서도 강했던 게 바로 전력 인프라 테마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소 주춤하기도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AI 발전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섹터를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7월 강세장을 전망하면서 미국향 수출 수혜를 받을 전력 인프라 테마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선과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의 수입 수요가 한층 더 레벨업 됐다는 평가입니다. LS증권에서도 해상풍력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이어질 수출 모멘텀을 다음 주 체크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영국의 총선 결과로 친환경 정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그간 부진했던 해상풍력 지원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면 국내 풍력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고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 밸류체인 측면에서 전력 손전 설비 수요 역시도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LS증권에서는 수혜주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테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상승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 보고서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 체크하시죠. 오늘은 일본의 5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밤에는 미국의 6월 PPI가 나옵니다. 또 갤럭시 Z 폴더블폰 사전 예약이 이뤄지는데 이번 폴더블폰 성과에 따라서 IT와 휴대폰 부품주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우주연구위원회가 개최되고 하이브 소속 필리프 랩의 엔하이픈이 정규 2집을 발매한다고 하는데요. 우주항공과 엔터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볼 섹터는 로봇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주가 강했는데요. 두산그룹이 로봇 사업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지분 매각 대가로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 자녀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만든 뒤에 상장 폐지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두산과 이렌시스, 에브리봇,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간밤 마감한 미증시를 두고 역대급 기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커졌지만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소형주들만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CPI가 시장에서 기다렸던 만큼 이제 좀 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만한 정도의 네.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네요. 묘하죠.
어떻게 보면 CPI 자체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방금 우리 장현지 아나운서가 그렇게 마무리했잖아요. 역대급 어제는 기묘한 역대급으로 날. 기묘한 날이었다고. 예. CNBC 헤드라인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요일은 historically strange day랍니다. 증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네. 이상한 하루였다. 예. 엄청난 로테이션이 일어났는데 그죠? 예. 오늘 우리 매주 나오시진 않지만 어떻게 타이밍상 정확하게 우리 또 윤지호 대표님 나오셨네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LS증권 네.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또 LS가 대세입니까? 종목도 많이 막 언급되는데 아, 그러네요. 때마침. 이베스 투자증권이 LS 증권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주주였는데 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열사에 배입된 거죠. 예. 네. 목소리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상태가 안 오랜만에 좋으십니다. 찾아뵀는데 뭐 열은 안 나는데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이 역대급으로 기묘한 어제 하루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네. 하락도 놀라웠지만 네. 러셀 2000이 거의 3.57% 예. 폭등을 했거든요.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재 시장은 결국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던 소위 M7은 약진을 했었지만 네. 그 외에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렇죠. 그림 하나 맨 처음부터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어쩌면 오늘 묘하게 준비한 그림인데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그 경기 온도차를 보는 그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림 준비되면 좋은데 안 보여줘도 한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침체 수준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여기 음영 처리한 거는 아시다시피 소기업 낙관 지수. 예, 서베이 하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러셀 2000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시나리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줘야지만 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온기가 순환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균형을 찾아가겠죠. 예. 근데 과거에 MBR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숫자에 오면 사실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거든요. 예외 없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네. 부유한 기업보다 좀 어려운 사람, 좀 힘든 기업들이 더 힘들어져서 은행권이 좀 부실이 늘어나는 게 바로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어요. 어제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긍정적 신호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러셀 2000이 환호했다는 거는 이런 위험보다는 이쪽도 이제 온기가 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또 불안한 건 뭐냐면 사실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아, 네. 예, 앞으로. 예.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확인한 것 중에 9월 그 금리 인하 확률 뭐 이거보다 그건 높아졌으니까 다 알고 있고 빅스텝 예. 50pp 인하 확률이 8%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50pp씩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 만약 그렇게 낮춘다면 이거는 유동성 보강을 떠나서 뭔가 이쪽이 상당히 힘들어졌구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러셀 2000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시기가 됐다. 그게 어떻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좋게 본다면 소위 고금리 상황에서 M7이 좋았던 거는 거기는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던 기업들이에요. 예. 근데 그랬죠. 나머지 기업들이 힘들었거든요. 아하. 그럼 우리에게도 온기가 늘어나는 건가? 다른 말로 하면 원화도 좀 강해지면서 아하. 우리의 랠리가 나올까? 뭐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지만 예. 뭐 그 가능성이 한 30이라면 연준의 스텝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사실 저는 아침에 들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스텝이 빨라질 그쵸.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반응을 했지 러셀이?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저는 러셀은 올라오고 만약 이런 그 소위 빅테크가 계속 힘을 못 쓰거나 S&P 500이 주춤해지면 과거에 보통 주가가 쉬기 직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랠리 마무리되기 직전.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표현하면 또 바이오 주주께서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뭔가 시장이 체력이 약간
소진될 시점이 되면 네. 바이오가 움직였잖아요. 아, 최근 그리고 오늘부터 코스닥의 바이오가 막 움직이고 막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뭐 되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목 장사로. 하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뭔가 기대를 땡겨왔던 거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나. 네네. 그리고 또 밑에는 일부 소위 AI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의 랠리는 이미 엮어서 고점에 와 있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힘든 상황 아닐까? 그래서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도 있나? 이런 고민도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소기업 낙관지수 보면 이미 서베이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재밌는 데이터 또 하나 있는데 네. 서베이 항목 중에 앞으로 뒤에 매출 전망과 어떠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항목이. 그거 미국의 실업률은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데 이미 그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지금 실업률도 예를 들면 지금 한 4.1%인데 제 생각에는 4.2 정도로 올랐으면 1년 전 대비해서 한 0.5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기운도 분명히 커지고 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소개드렸던 그 CNBC 기사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제목이 역사적으로 스트레인지 데이라고 표현하는 이상한 네. 하루였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이 기사가 제목이 그런데 that may be good news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갖다가 어제 S&P 500에 네. 한 80% 정도니까 한 400개 종목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예, 예. 러셀 2000 그 중소형주 그동안 그렇게 소외되었던 그쪽이 3% 오르고 나스닥이 2% 빠졌으니 네.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 차이가 5%포인트에 달해요. 그럼요. 예. 자, 이 장이 좋은 장이냐 나쁜 장이냐. 참 이게 말하기가 지수만 나스닥 낙폭만 지수만 봤을 때는 헉 하는데 또 아마 대부분의 또 우리 미국 쪽에 가시는 분들이 네. 빅테크 위주로 가셨으니까 어제 또 이 장이 좋은 장이다라고 굿뉴스라고 하는 CNBC 기사에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쏠림과 다소 왜곡이 좀 교정되어가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게 보면 좋게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쏠리면 버블이 터진다로 갈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분산되면 예. 시장의 안정도 높아지겠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주식시장은 받침이 밑바탕이 굉장히 굳건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기업 이익입니다. 네. 그 M7은 결국 고금리와 예. 부진한 소비 환경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네. 그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EPS 성장이 계속 나왔죠. 나머지는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요. S&P 네. 493 7종목을 뺀 493종목의 EPS 예. 보면 바닥에서 이만큼 돌았어요. 하하. 근데 그래서 그쪽이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힘들죠. 근데 네. 여기 하나 더 나가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네. 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꽤 유명한 곳 있어요. 뭐 A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주가 상승폭에 비해서 AI 기업들의 그 매출 증가율이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1990년대 후반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엄청 좋다고 했지만 실감을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했다가 숫자 안 나오니까 박살 났던 적도 있어요. 결국 흔히 말하는 가티너의 하이프 사이클, 예. 저희 기술 트리거가 있고 그다음에 기대의 정점 구간에서 버블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논의가 시장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AI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돈이 회수가 돼야 이익이 좋아지죠. 그렇죠. 회수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AI를 엄청 많이 뭐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네. 그만큼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체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나쁘게 본다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EPS 성장의 주도였던 M7이 쉬나? 쉬느냐. 그런다면 체감 지수는 좋겠지만 결국 순환매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것들은 기업단에서 보는 거고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건 저보다 항상 많이 알고 있는 건 저 연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 알고 연준은 항상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이렇게
과거 히스토리를 저도 애널리스트 꽤 네네. 오래 했는데 이건 확 바뀌어요. 예.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금리 정책인데 예. 지금은 이렇잖아요. 뭐 금리 인하 해봤자 뭐죠? 올해 뭐 빅스텝은 말도 안 돼요. 9월 인하는 90% 넘은 것 같고 뭐 2번 인하가 한 90% 정도더라고요. 3번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스텝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빅스텝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시장이 유동성 보강 마냥 반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 말씀. 그렇죠. 연준이 왜 그렇게 할 수 왜 있죠? 저렇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게 뭐가 팩트냐를 떠나서 시장이 퀘스천을 던진다는 거는 질문을 던지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장이었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다양한 해석이. 결국 온기가 확산되면서 좋아질 확률도 생겼지만 네네. 두 번째는 어쩌면 시장을 끌어왔던 네. 소위 AI 모멘텀이 어허. 뭐 잠시 쉬어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트너 사이클상에 계속해서 기대의 정점이 뭐냐의 싸움이잖아요. 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그린스펀이 2002년에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버블은 지나봐야만 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예. 여기서 버블이 더 갈지. 근데 버블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있어요. 테슬라가 멀티플이 90배, 90배, 98배? 예. 그리고 S&P 500이 12가 포워드가 22배. 예.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아침에 다양한 생각이 드는 아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이제 연준 금리나 스텝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은 또 7월 달 인하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아직은 성급한 것 같은데 아직은 성급하다. 9월은 인하하고 9월은 그리고 한 번 더 12월에 하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빅스텝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확률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거. 빅스텝.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세 9월에 번. 한 번 인할 때 좀 큰 폭으로 할 수도 50 있다는 50bp. 글쎄 이게 뭐. 어쩌면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모르죠. 뭐 그걸 또 환호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나봐야 저는 알겠네. 연준에서 지금 항상 하는 예. 말이 어느 날부터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다 인슈런스 컷이라고 합니다. 아 예. 보험성 인하일 뿐이다. 보험성 인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95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 그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되면서 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소위 IT 버블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보험성 인하라는 게 저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거의 다 리세션 컷이었어요. 아 경기 침체로 인해. 그러니까 침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첫째는 기술적 침체라는 거는 연속해서 두 분기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예요. 그럼 바로 확인이 되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MBE라고 해서 MBER 미국의 MBER 전미 경제협회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합니다. 지나고 나서. 아까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 네. 그림인데 저 음영 처리한 부분이 MBER이 정의한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그렇죠. 경기 침체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네. 하여튼 90년대 아까 요때 요 구간 90년대 요 구간 빼고 나면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서 판정된 시점 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죠. 주가는 금리가 플랫하게 유지될 때 제일 좋았고요. 예. 그럼 우리한테 드디어 금리 인하 9월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의 세계로 들어왔죠. 예. 그게 무조건 좋은 뉴스인가? 이건 또 뭐가 연결되냐면 아마 미국에서 어제 많이 러셀 2000이 올라왔는데 지방은행 주식들이 급등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신용이 되게 힘든 곳이 지방은행이에요. 네. 근데 금리를 내리면 살아날 거다 하고서 이제 지른 거죠. 어허. 근데 사실 그렇게 돼서 대출이 증가율이 막 늘어나면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 내린다고 해결이 다 됐나요, 바로? 사실 문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보통 그게 뭐냐면 장단기 금자에 역전됐다가 예. 금리를 내리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역전이 해소됩니다. 예. 그게 보통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시그널을 보는 역전 해소 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초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크게 아주 역대급으로 줄어든 날이 또 어제입니다. 그러니 증시뿐만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단기물이 확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외환 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 역시 그러니-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어제 10년짜리는 잘 안 빠져요. 10년짜리 잘 안 빠지는데 2년물이 11bp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려고 해소되려고 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제 30년짜리는 예. 4.47에서 4.4이더라고. 제가 그걸 보거든요. 계속. 예.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안 움직여요. 장기 금리는 안 빠져요.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장하로 빠졌는데 이거 왜 호들갑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버블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네. 우리가 버블은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지금 다 투자 힘을 가야 되고 엄청난 과실이 열릴 것이다 하잖아요. 네. 소위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냐에 관한 질문. 지금이 수확의 계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냐 그거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리스크 테이크의 정도에 대해서는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고민할 때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어제 역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CPI 나온 것에서 예. 이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한번 먼저 듣고 싶고 그리고 파월 의장 이틀 동안에 했는 말에 나름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조금 진짜 방향 틀었다 하는. 우선 CPI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믿을만 가지가 포인트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주거비 상승률이 한 0점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약간 진정됐잖아요. 네, 약간 진정됐죠. 진정이 주거비가 네. 네. 뭐 여전히 높지만 음. 근데 휘발유가 급락한 거거든요. 그랬죠. 거의 3% 넘는 후반이었던 걸로 예, 제가 맞아요. 아직 자세히 숫자를 못 봤는데 네. 지금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3.6. 제가 아침에 보면서 3.8. 주거비 부분이 굉장히 컸고 휘발유가 컸단 말이에요. 예. 네. 이 부분은 추세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추세적일 수도 있다. 파월이 무슨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얘기할 때 파월은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완벽하게 잡히려면 네. 근원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원은 뭐와 많이 연동돼 있냐면 임금과 많이 연동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임금이 왜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냐? 이민자 때문이었어요. 저 데이터에서 예. 이민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민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 이민자를 막는다면 사실 인플레가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파월은 뭐 이런 말 하기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예. 옐런과 파월은 측면 지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 이거를 예. 그 코멘트를 엄청나게 뭐 하지만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지금 네네. 디스인플레라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고 사실 걱정되는 건 그리 파월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번에도 신뢰를 잃는다면 그러면 혹시 트럼프가 또 된다면 예. 연주자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가능성이 있죠.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트럼프가 나오면 뭐 좋다. 옛날에 트럼프가 금리 낮추니까 막 좋아하는데 그때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 통화 정책이나 이쪽을 물론 트럼프도 사실 공화당인데 엄청 재정 풀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재정을 풀면서 세금은 또 안 거두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국채 발행이라는 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뭐죠? 아까 말했던 시장 금리는 잘 안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시장 금리 안 내려오고 이게 역전 해소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초에는 역전 해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확실히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 역으로 이게 좀 빨라지게 된다라면은 저희가 항상 좀 우려했던 부분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게 지금 관세 얘기도 나오고 네. 반이민 정책 얘기 나오고 이러면 임금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쵸. 여기에다가 또 그 보복 관세 얘기 나오면은 물가 자체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해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힘들어지면 내리거든요. 단기적으로. 힘들어지면 예, 예.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 금리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해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 풀어도 인플레도 안 나고 다 좋은데 그 재정도 예. 세금 안 걷어도 재정 균형을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근데 현재 트럼프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존 관세에다 한 10% 더 더해가지고 하고 중과태는 한 60% 매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세로 소위 법인세 인하라던가 예. 나머지 세 인하를 커버하겠다고 하는데 충당하겠다. 원래 공화당은 재정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서 사실 그 불안감은 적은 편에 속하는데 공화당 네네. 정부는 트럼프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또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 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힘들어질 것이다 얘기를 네. 하는데 항상 저는 그래요.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시장은 항상 기대를 선반영한다. 9월, 10월 중에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면 예.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등장을 전제로 모든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미리 예. 포지셔닝 되겠죠. 그 세계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섹터도 들어가요. 예. 예. 다 알다시피 트럼프는 예.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그랬죠. 그렇죠.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참여해요. 재가입했고. 오늘 아침에 바이든은 선거를 위해서 또 미국의 자동 2차 전지나 그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겠다고 발표를 해요. 네. 우리가 한 2년 내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IRA라는 법안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다른 말로 보조금 주는 정책. 보조금 예. 주는 정책. 트럼프가 이걸 할까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 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저 전통 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시장 보면 요즘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변수라는 게 뭐 좋게만 보는 분들은 또 있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방금 전에 파월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 파월과 옐런은 바이든 정부에 관련된 정책을 해왔어요.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 통화 고민이 정책과 재정 정책이라고는 산업 양축이 정책까지 있죠. 어쨌거나 지금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굉장히 중요한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산업 정책이다. 산업 정책. 네, 그러네요. 이것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뭉뚱그려서 네. 소위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 변동성.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러한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지나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너 지금 자기 꺾였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죠. 불확실하다. 그건 근데 아니죠. 이제- 예, 예. 지금 씨를 내가 뭐 옛날 주식 투자를 100을 했는데 예. 지금 주식시장에 100을 해서 수익률이 30-40%가 낮다. 그래? 그럼 내가 주식 투자를 200을 더 늘려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네네. 그렇게 늘리면 200 늘린 거에서 손실을 보면 그전 먹은 것도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뭉뚱그려서 지금 막 농사를 크게 벌리는 시기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수확할 건 수확하고 예. 아직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그곳은 좀 농사를 짓고 계절별로 이 정도가 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닐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86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오늘 0.6%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상황으로는 84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렸던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상승률 자체는 둔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하락한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이 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6,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이네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밸류체인 종목으로서 기업으로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2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7만 1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5,500원. 기아가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500원. KB금융 0.9%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4,6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6% 지금 호가에서는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8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사흘 연속 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알테오젠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9천 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지금 호가에서는 8%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미 어제장에서도 4%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8%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2,500원,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500원이고요. 그리고 HPSP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간밤에 좀 반도체 관련주들 뉴욕 증시에서 많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 여파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리노공업도 2.8%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7천 원. 이 가운데 엔캠도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클래시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 좀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두산 로보틱스 앞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요. 2.4% 상승 예상되고 16만 3천 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900원이고 엔젤 로보틱스도 3.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만 3,500원. 그밖에 KNR 시스템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로봇주들 좀 행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참 국내 증시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 올라갈 때는 그 상승 탄력에 미치지 못하고 좀 뭔가 아쉬운 흐름이었고 또 떨어질 때는 참 이렇게 무섭게 좀 네. 떨어질 걸로 그러네요. 보이네요. 예, 아쉽네요. 어쨌거나 뭐 우리 증시나 뭐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나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나 뉴욕장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하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네. 금리도 좀 떨어지고 환율은 많이 내려가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나저나 지금 그거 한데요. 지금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여기를 갖다가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디 젠틀맨 하고 나서 프레지던트 푸틴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그래서 기자들이 오마이갓 소리가 막 터져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무마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단독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10분 전 기사입니다. 바이든 loses train of thought면 우리말로 완전 정신줄 나왔다고 봐야 되는 그런 번역인데 카말라 해리스를 갖다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또 소개했네요. 아이고야.
심각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좀 심각한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TV 토론을 이례적으로 일찍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명분을 사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아유, 그런데.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건 맞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윤지호 지금 이코노미스트 윤지호 시절에 2020년 그 코로나 장애 이후에 투자 전략 예. 볼 받았었죠. 예, 2020년 이후의 흐름을 굉장히 국내에서 잘 짚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2020년에 완전히 헛다리 짚었거든요. 저도 항상 헛다리 짚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 변곡점을 어느 정도 잘 짚어오셨고, 특히 우리 증시의 어떤 저평가 구간에서의 어떤 지금쯤은 한번 진입할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과열됐다. 또 워닝도 주시고 잘 해오셨는데, 지금 그때 2020년만큼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이 서서요 보이세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네.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왔기 때문에. 소위 AI라는 아, 생태계는 예. 저는 모르죠. 이게 어느 정도 파급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부분 빼고 나서 예. 그건 미국 얘기고요. 예? 그건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고. 그렇죠. 어. 근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하이닉스의 폭이나 한미반도체는 제가 알 수가 없었지만 예. 그걸 뭉뚱그려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전략하는 사람인데, 그럼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네. 올해를 바라봤을 때 추세적 상승까지 보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금년에. 한국이 한 배를 넘어서 약진하는 시기는 딱 두 가지예요.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팔라야 되고요. 네. 수출이 되면서 뭔가 좀 전체적 온기가 좀 내수까지 퍼지는 시기였고요. 아하. 그게 다른 말로 ROE가 확 좋아져야 돼요.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그렇죠. 예. ROE가 좋아지려면 분자인 소위 기업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수출 증가에 연동되고, 네네. 또 하나 올해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림에도 보여주시지만 사실 분모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한국의 배당 성향이 확 올라왔어요. 네. 배당 성향이. 그렇죠. 근데 이게 해당되는 기업이 뭐가 있죠? 뭐 금융주. 그렇죠. 예. 올해 시장을 잘 보시면 네. 다른 것보다 금융주가 굉장히 단단했던. 그러게요. 단단해요. 예. 예. 그 왜냐면 누가 뭐래도 밸류업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 기아차 정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하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 은행, 보험 뭐 이런 정도?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축으로서 버텨준 거고, 나머지는 예. 어떤 상황이었냐? 박스권은커녕 박스권 하단에 가 있는 종목도 수두룩한 거죠.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놓친 부분도 있고 잘 잡은 부분도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추세적 상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두 가지 부분. 첫째, AI 영향으로 해서 하이닉스라는 주도주의 어떤 확장성을 너무 좀 가소평가했다는 거. 또 하나, 밸류업 되겠어 했는데 은행 업종은 분명히 밸류업에 기대인이 되고 있다. 그러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은행 업종에 굉장히 정부가 규제 산업이니까 까다로워요. 예. 네. 뭔 문제가 있어요? 다 충당금 쌓게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충당금 환입이 들어온다면, 환입이 들어오면. 제가 주변에 주식 얘기 하라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올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주 사라고 했던 거라 은행주 사라고 했던 거예요. 어허. 왜 은행주도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여서 주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 영향들이었다는 거, 시장을. 나머지를 그걸 빼고 한번 종목별로 밸류 레벨을 보시면 상당히 올해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 만만치 않다. 그 섹터별로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봅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1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러셀 2000 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오히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투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하원에서의 증언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는데 역으로 시장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오늘 또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이 좀 하락 추세를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8% 떨어집니다. 2,866포인트, 코스닥도 0.4% 하락합니다. 8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지금 2% 약세 흐름 기록합니다. 각각 85,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3만 4천 원, 2.9% 하락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3%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더 커졌네요. 23만 3,500원, 3%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81만 7천 원이고요. 현대차 0.9% 떨어집니다. 27만 6천 원. 기아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2만 2,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8% 하락합니다. 6만 8,5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8만 6,100원. KB금융 0.59% 상승합니다. 8만 5,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5% 하락합니다. 3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약보합이네요. 18만 8,5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0.3% 상승합니다. 27만 500원. 에코프로가 0.6% 올라갑니다. 9만 8,900원. HLB가 3.9%, 4% 하락합니다. 8만 6,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0.4%. 지금 빠르게 또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까지 올라섰네요. 20만 6천 원. 그리고 HPSP가 0.8% 상승합니다. 0.3% 상승, 지금 4만 3천 원. 리노공업이 2.8% 약세, 23만 7천 원. 셀트리온작이 좀 올라가네요. 9만 3,400원. 엔캠은 소폭 하락합니다. 20만 5,500원. 클래시스 보합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좀 대형주가 떨어지고 중소형주 쪽은 좀 버텨주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건설주들 흐름이 좋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5% 강세입니다. 18,340원. 그리고 GS건설도 3.4% 올라갑니다. HDC는 0.6% 상승, HDC 현대산업개발 4.9% 올라가고요. 동부건설도 0.7% 올라가고요. GS건설 3.4% 상승합니다. DLENC도 2% 상승하네요. 32,850원.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건설주도 흐름 좋고 확실히 로봇주들 시간외에서도 좀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 호가에서도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개장하고 나서도 흐름이 지금 좋습니다.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는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이상 올라갑니다. 16만 4천 원. 두산 로보틱스 15% 급등합니다. 9만 7,600원. 엔젤 로보틱스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36,150원. 그리고 KNR 시스템도 5% 강세고요. 휴림 로봇, 에브리봇도 지금 8% 상승합니다. 휴림 로봇은 2,480원, 에브리봇도 24,300원. 8%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 로봇도 3% 올라가고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4.2% 올라가고요. SP 시스템스 8% 강세입니다. 8,200원이고요. 지금 SBB테크도 4.9% 올라가고 이렌시스 지금 4.58% 상승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두산도 강세 흐름 보여주네요. 3% 강세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 이게 테슬라에서는 로보텍스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또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차 전지 좀 볼게요.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 좋습니다.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 상승합니다. 46,600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 강세고요. SK이노베이션도 3.8% 올라가고 CIS도 1.8% 상승 중이고요. 지금 한농화성 10% 급등합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여전히 은행주들 좋습니다. KB금융 1.8% 상승 87,000원. 그리고 신한지주도 올라가고 하나금융지주도 1% 올라가고요. 62,700원. 우리금융지주 올라갑니다. 제주은행도 1.5% 상승이고요. 그 밖에 카카오뱅크, DGB금융지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4억 원, 8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1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현재 223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6억 원, 42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많이 삽니다. 4,218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주식시장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지금 현재 달러원 환율은 7원 90전 하락한 1,370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달러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어제 뭐 한 161.75 네.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58.36까지 내려왔으니까 달러엔 환율이요. 예. 3엔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퍼센트에 치면은 뭐 1%대 후반, 뭐 1.8%, 1.9% 환율이 2% 가까이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비호재의 개입도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본 증시 이렇게 날아가고 지금. 아니요, 일본 증시 지금 급락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어제까지. 예. 어제까지인데 일본 증시도 지금 약간 하락 출발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랄까 어제가 그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스트레인지 데이였어요. 이상한 날이었어요. 이상한 날. 뭔가 그 CPI 때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연쇄적으로 야 이거 뭐 포지션 이거 좀 정리하든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흐름이 급격하게 있었던 네. 가끔씩 그런 날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주시장보다 네, 더 큰 게 채권 시장이고요. 그럼요. 네. 더 네. 큰 게 외환 시장. 그렇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엔이 그렇게 안 되다가 예,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왔어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미국 채권 시장에서 예, 결국 단기채와 장기채를 보는데 상징적으로 30년짜리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단기물은 금리가 확 빠졌고. 그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주춤하고 나머지는 금리 인하되면 살아날 거야 하는 기업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주 쪽에서 차익 실현 내지는 정리했던 돈들이 네. 도망간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좋게 볼 수 예, 있는 여지가 예. 있다는 일종의 거죠. 순환매. 순환매면 되게 매우 좋은 거고 로테이션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쪽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지는 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아까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보면 건설주가 움직여요. 건설주. 네. 그럼 건설주가 된다는 거는 예, 한국도 금리를 내리면 예. PF 문제도 해결되고 쉽게 될까요?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로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내수가 힘든데 금리 낮춘다고 바로 좋아질까요? 그 대신 뭐가 오늘 움직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성향에 있는 은행주는 버텨주는 거예요. 금융주.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사실 사람들은 시장이 강세장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내가 지금 기다리면 이쪽도 돌아설 거야 기대를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겠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돌아서지 않고 끝난다면 그런 고민도 이거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라면 그런 고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놀라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방금 지적하셨던 엔화였어요. 예, 예. 외환시장이 결코 주식시장에서 훨씬 큰 시장인데 한 방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뭐 금융주는 좋고 합니다만 저기 사실 또 이 빌 그로스가 최근 들어서 뭐 뉴스에 이렇게 등장한 적은 좀 빈도는 줄어들었는데 네. 그저께부터 왜 테슬라를 갖다가 민주식 같다고 한번 했다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아유 저 꼰대 세상 변하는데 뭘 투자 결정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반박을 했는데 테슬라다워요. 또 그 8월 8일 로보택시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로스도 관종이고 머스크도 관종이죠. 관종끼리 붙었구나. 붙은 건데 네. 뭐 그로스가 항상 냉철했나요? 뭐 과거 보면 채권왕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근데 테슬라도 잘 보시면 네. 민주시처럼 움직였죠. 사실 뭐 왜냐면 테슬라가 펀드메탈하게 움직이려면 네. 전기차 쪽에서 변화가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로보택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느끼지만 앨런 머스크가
말한 대로 된 적이 있었나요? 언제 된다고 한 뒤에 보통 평균 4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4번 연기된다. 예. 좀 늦춰지죠, 대부분. 예. 좋게 말해 늦춰지는 거지 막 말했다가 한 4번 정도씩 예.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로보택시가 8월 8일 될까요? 10월이라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근본적 경쟁력은 그냥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겠는데 요즘 그럼 여기에도 연동되는 게 이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네. 미국에서 전기차 뭐 드라이브 걸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각한다면 뭐 테슬라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시처럼 움직였다는 견해에 저도 조금은 긍정적. 그거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좋은 회사인데, 근데 저는 다 올드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거의 100배거든요. 예. 멀티플이 100배. 98배니까. 예. 우리나라 주식에 멀티플 PER 1000배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코스닥 자체가 또 멀티플이 높아요. 네네네. 바이오 때문인데 예, 약간 예. 섹터 구성이 좀 이상해서 우리나라도 그것도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4%, 3.7% 떨어지고 있고 네. 오히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뭐 지금 SM도 마찬가지고 YG엔터도 이런 종목들이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제약바이오가 또 약간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순환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버블의 끝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렵네요. 끝물까지 표현이 과격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올드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네. 바이오 움직일 때가 항상 보통 주식시장이 약간 버거워질 때였는데 네. 그래도 바이오가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부터. 예. 그리고 아까 그런 비슷한 성향에 있는 것들 중에 어쨌든 간에 숫자 위주로 올라왔던 것들은 약간 주춤해지고 숫자가 좋아질 거로 봤던 오늘 흐름이 예. 약간 그 다음에 숫자가 안 좋아져서 되게 부진해 있던 곳들은 예. 아 이게 이 정도면은 더 나빠질 거 없지 않나? 더 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뭐 건설주라던가 바이오라던가 뭐 엔터라던가 이런 게 좀 오겠지만 네.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결국 펀더멘탈을 장기적으로 반영해 간다는 전제하에 투자에 임해야 큰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과연 건설회사가 확 좋아질까? 그리고 엔터 기업들이 예전 같은 지위를 얻을까? 그러면 저도 엔터 기업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뭐 이런 고민들은 있죠. 오히려 시장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견조하게 숫자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다음 그림이 그 이익 개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거죠. 것들. 여기 보시면은 화학은 약간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조선 같은 것들도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고 IT 내에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던 것도 있어요. 하드웨어에. 하드웨어 쪽에.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견조하게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잘 표시해 주셨는데 뭐 화장품, 의류, 왕구인데 이거는 숫자는 좋아지는데 기대를 상당히 반영해 온 느낌이 있어서 이쪽은 좀 고민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 원전 쪽은 어때요? 좋죠. 원전도 좋고 뭐 전압기기 이런 쪽도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것과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약간 다르거든요. 아, 예. 좋은 기업인 줄 알겠는데 네. 좋은 주식이기 위해서는 가격 매력이 좀 있어야 해줘야 돼. 되는데 예, 예.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좋은 기업이지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쁜 기업이 좋은 주가도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이 약간 그런 것을 찾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대표님 어제 그 금통위도 있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한은이 뭐 이창용 총재는 차선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예. 뭐 깜빡이가 됐건 차선이 됐건 어쨌거나 나름 피봇이에요. 네. 살짝 신호는 좋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지금 3.5% 기준금리 이게 뭐 언제가 됐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 경기 측면에서나 증시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수출기업 때문에 낮추지 않잖아요. 예? 수출기업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아, 수출 기업 네네. 때문에 낮추는 건 아니다. 아, 지금 힘든 곳은 내수와 예, 국내의 어떤 소위 부실 채권 이슈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대윤이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첫째, 시장금리 이미 내려와 있어요. 이미 맞아요. 요즘 금융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채권 갖고 있던 거 돈 버는 거거든요. 예, 미국 증시보다 더 미국 채권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해서 저는 움직임이 있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하느니 금리를 내려도 소위 돈을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으로는 훨씬 많은 금리를 줘야지만 예, 예. 자금이 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도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가기가 쉬울까요? 네. 그리고 한계 기업, 건설 회사들도 대기업들도 저 정도인데 예. 대기업의 집단에 예. 대기업 집단에 크레딧이 있는 곳들도 조달 금리 보면 상당히 높아요, 좀. 네. 그게 없는 기업들은 시공 기업들은 과연 어느 사업장을 사가지고 시행업을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처음에 질문 돌아가서 왜 금리를 내리냐 들어가면 우리가 금리는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란 말이 있어요. 네, 이 둘이 균형을 맞는 과정인데 으흠. 경기가 내려오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경우가 으흠. 사실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어려워져서 하느니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민의 주체가 이거라면 사실 이걸 무조건 이건 빅랠리야. 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경기와 금리의 균형을 갖고서 매크로를 보아야 된다 보는데 경기가 그만큼 되는 것이냐. 수출 경기만 좋고 나머지는 못 따르는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내려오는 BOK의 결정이라면 그 분야에 좀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그쪽을 돌려놓기에는 아직 우리 체력이 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내리고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간밤 마감한 미증시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코스피의 차익 실현 매물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0.81% 약세 보여주면서 2,867선 전개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0.17% 플러스권으로 853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1,876억 원, 2,099억 원 점점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421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역시도 80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4억 원 순매수, 반면에 기관이 18억 원, 개인이 41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석유와 가스, 그리고 건설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손해보험과 가스 유틸리티 업종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건설주가 좋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짐에 따라서 건설업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건설 대표주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4.41% 올라가면서 18,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6.34% 강세 16,440원, DLENC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33,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1.4% 플러스권, 대우건설도 2.18% 올라가면서 3,98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가 이어집니다.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소식 영향인데요. 앞서서 두산그룹은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산밥켓의 자금을 활용해서 신성장 미래 동력인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소식에 로봇주 중에서는 엔젤로보틱스가 9.174% 상승하며 35,500원, 휴림로봇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23.2% 급등하며 거래가 2,840원이고요. SP시스템즈도 16.51% 올라갑니다. 8,820원. 두산로보틱스도 13.95% 시세를 내면서 9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브리봇도 6% 넘는 강세 23,75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매수하면서 2차 전지주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는 전고체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레몬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425원. 더불어서 한농화성이 8%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15,93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3%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45,700원 기록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2.52% 플러스권으로 109,800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1.75% 플러스권으로 19,730원 선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주 역시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핵심 수입원인 이자 수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내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가 2.76%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2,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 내외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은행이 0.87% 플러스권, KB금융이 1.52% 올라갑니다. 거래가 86,700원이고요. 신한지주 역시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 1.05% 플러스권으로 8,660원 선 전개됩니다. 오늘 시장이 전일장보단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고수 소속 김영웅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의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뉴욕 증시 엇갈린 투자 심리로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가 연이어 들어오며 코스피 2,890일을 돌파하면서 2,900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기존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8.44% 폭락하며 엔비디아도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지며 5.57% 급락하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영향으로 하락하며 우리 증시 한동안 약세장 예상되는데 희망이 있다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2.7%로 높아지며 기술주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 차익 실현으로 조정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현금 비중 늘리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추세가 좋아 보이는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LG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OLED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 가전에서 인기가 높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1조 7,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넘겼으며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을 최초로 넘겼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에어컨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주력인 생활가전 사업이 동종업계 대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냉방 공조와 전장, 가정 구독 등 B2B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AI 검색 엔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냉방기인 칠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꾸준한 수익 기대됩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7월 13만 2,400원 고점 이후 크게 하락하여 올 4월 19일 9만 3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거래량 터지며 강하게 반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반전으로 본다면 아직은 반등 초입에 있어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됩니다.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인쇄로 기판 PCB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전자부품 회사이며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데다 원재료 가격이 증가하고 인건비도 상승되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며 차트는 연일 하락 중이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PC 서버 등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비메모리 칩도 서버 수요가 최근 좋아지며 가동률이 회복되는 등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작년 7월 39,650원을 고점으로 연일 하락 중에 있다. 지난 10일 외인과 정기간에 전부 매수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10%짜리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물론 어제는 전날 많이 올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소폭 하락했지만 앞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전자와 대덕전자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 3.1%를 밑돌았습니다. 따라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92.7%까지 높아지며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기술주들이 올라야 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연기 악재로 인해 단기간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예상보다 낮은 CPI 영향과 오늘 저녁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지켜보며 기술주 반등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해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현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고금리, 고물가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리워드 앱을 통한 재테크 방식인 앱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앱테크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간편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대가 쉽게 도전 가능한 앱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앱테크가 다시 뜨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성인 남녀 앱테크 활용률이 75%에 육박한다고요. 네, 고금리에 요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고물가 시대가 되었죠.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 생활비를 절감하려는 사람들이 일명 앱테크의 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1,7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앱테크를 이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중 68.5%는 매일 앱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새 앱테크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기만 해도 돈을 버는 새로운 재테크 풍조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의 인터뷰를 보니 자투리 시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소액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어서 앱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산 모바일 앱에서 앱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데요. 미션이 쉽고 또 다양한 편이라서 4050 세대에도 인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앱테크 트렌드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앱테크 관련 주요 앱은 유형에 따라 만보기형, 미션형, 금융형, 리워드, 벼락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최근 토스뱅크에서는 근거리 내에서 함께 앱을 실행한 사용자 모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른바 함께 켜기 서비스를, 다른 은행권에서는 자사 앱을 통해서 걸음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만보기 적금, 데일리 워킹 적금 등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앱테크 앱을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접속이나 걸음수로 측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단순한 시스템이기에 40대, 50대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한편 충남에서는 정책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앱테크를 출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 자전거 대여에 타슈가 있다면 충남에서는 모바일 걷기 앱 거추를 통해 걸음수에 따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 사이에서 이제 무지출 챌린지가 붐을 이루면서 핀테크 업체들도 트렌드를 반영한 앱테크 미션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도전할 수 있나요? 네, 고물가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루 종일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토스에서는 무지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용자의 마이데이터 포함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지출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면 다음날에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챌린지입니다. 또 뱅크샐러드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샐러드 게임이라는 것을 출시했는데 5일간 5명의 팀원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비를 성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개인별 지출한 금액만큼 상금으로 돌려주는 자산관리 게임입니다. 당초 3,000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신청자가 폭증을 해서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되어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산관리 게임을 통해 1,460명이 게임 미션에 성공을 했고 인당 평균 14만 원가량의 절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샐러드 게임 2차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자, 또 요즘 또 지인이나 가족 생일 되면은 기프티콘을 자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중고 거래 앱을 활용하면 제값보다 훨씬 저렴한 방법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다고요? 네,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기프티콘을 활용해 재테크를 한다는 이른바 기프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은 대표적으로 기프티스타, 니콘네콘, 팔라고 등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원하는 금액에 입력하여 판매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가보다 저렴할수록 판매는 더 잘 이루어지고 쿠폰이 판매되면 입금까지는 보통 2, 3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몇 번 이용해봤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원하는 기프티콘을 검색하여 구매한 후 즉시 사용을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만약 구매한 기프티콘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요. 플랫폼사에서 환불과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급의 속도전을 내는 신도시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개 신도시들은 이제 선도지구 선정 방침에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정이 연기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3개 신도시는 곧 본청약에 돌입하지만 또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네, 공급 부족 우려가 또 집값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주간 부동산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이 신도시 소식 한번 좀 살펴보죠. 정부가 3기 신도시 같은 이제 이건 뭐 결국 물량 공급하겠다는 의지인데 필요하면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 지금 오르고 있고 집값도 슬슬 상승세를 보이고 공급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3기 쪽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주택 가격의 그 불안 요인들이 커졌거든요. 네. 3기 신도시가 사실 취지가 뭐 서울의 주택 가격 안정, 그다음에 뭐 주거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커졌어요. 지금 한 16주 연속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0.24% 정도가 올라갔고 지금 뭐 전세 가격 상승보다 매매 가격 상승이 지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시장에 대한 그 불안 요인들이 컸기 때문에 앞에 CG에서 나온 것처럼 최상무 경제부총리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고 그다음에 이런 불안 요인들이 부동산이 뭐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추세에 한번 들어서면 굉장히 장기간 좀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는 이런 뭐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불안 요인이죠. 그러면은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신호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 중심 그 서울의 중심 지역들 뭐 이런 지역의 상승세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지역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25개구 대부분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한 일부 그런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이 오르고 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보도자료 최근에 부동산원 자료 나온 걸 보더라도 네.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으흠. 지금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은 지금 그 뭐 스트레스 DSR에 대한 2단계 그것도 예. 이제 일정 부분 일정을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 일정을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미래에 있는 그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 굉장히 이런 수요세들이 강한 힘을 갖고 주택 가격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는 집값에 대해서 이 상승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을 뒤로 연장을 하고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뭐 10명 정도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에서 뭐 100명까지 늘어난다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PF 시장이 계속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그다음에 항상 그 위기감 조성들이 좀 컸었잖아요. 네. 4월 달에는 뭐 PF가 터져서 뭐 일부에서는 뭐 큰 뭐 재앙 같은 수준의 소위 뭐 4월 위기론. 그 공포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시기를 좀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서울 얘기를 했지만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 온기가 그래도 좀 퍼져 있는데 PF 부실 사업장들이 지방권이 많잖아요. 네. 이런 지방권의 스트레스 DSR이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된다면 이제 조금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지방시장에 또 이 PF 사업장들이 위기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게 3기 신도시가 이제 지난 정부부터 좀 빠르게 진도를 뺀 것 같은데 사전 청약 제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들어서 이제 인천 계양지구에서 첫 착공이 시작됐고 본 청약이 9월부터 들어간다면서요? 네, 지금 본청약 이 시기가 늦어졌다라는 예.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본청약이 늦어진 그 시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나는 좀 싸게 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주택가격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그 조정된 주택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기회들도 가졌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 나오고 있잖아요. 현 219%, 한 220% 정도 되는데 네. 부채 비율이 좀 그 높다라는 거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정부 계획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부채 비율이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주택 가격의 그 불안정 그리고 공급에 대한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뭐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곳에 이제 1만 가구 정도 착공을 한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본청약 앞둔 공공분양 단지들 보면은 지금 뭐 그 물량들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러니까
동작 수방사가 39채, 네. 그다음에 뭐 의왕 같은 경우가 좀 많다라고 평가받는데 한 870, 그리고 수도권 보시면은 개항이 한 1,100세대 뭐 요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10월 달에는 서울하고 좀 떨어져 있죠. 청북 혁신도시 여기 한 93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1월에 뭐 성남이나 의왕 그다음 남원주 역세권 뭐 이렇게들 나오는 물량들 보면은 딱 봐도 최근 들어서 민간 분양들 나오는 물량 대비했을 때 공공 분양이 사실 주택 가격의 안정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도 물량이 이렇게 좀 적다라는 거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그 공공 안에서의 공공 물량들 때문에 인기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도 2026년에 그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이 내년이 아니고 2026년이라고요? 네, 그때 입주니까 지금 좀 불안감들이 많이 작용하겠죠. 늦어지네요.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제 공사비도 그렇죠. 좀 뭐 이게 이쪽이 뭡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해서 이 얘기가 진짜 오래됐습니다만 그럼 이거 분양가도 이거 3기 신도시 계속 또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지금 네. 그 3기 신도시가 결국 싸게 집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시기는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어떤 부담감들은 수분양자들이 받아줘야 되는. 근데 이 기간도 늦어졌지만 기다렸는데 분양가는 또 올라버리고 지금 가격들을 한번 보면은 그 성남 위례 A2-7 블록 같은 경우 분양 시기가 2022년 9월이었는데 올해 1월로 늦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사전 청약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억 2천이요. 네. 시기도 늦어졌고 네.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주거를 이제 좀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뭐 이한준 그 LH 사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처분율이나 주택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 가격이 중심이 되는 토지 원가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라고 하거든요. 가처분율이라는 거는 이제 땅을 좀 많이 팔고 용적률 높인다는 거는 이제 면적을 넓혀서 가격을 좀 이제 낮추겠다라는 계획인데, 근데 이제 그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또 공사비도 또 증가하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은 숙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청약 당첨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 보고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기간 동안 너무 기다렸는데 차라리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집 살 거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자녀들의 그 뭐랄까요, 뭐 생애 주기 또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집장만 해가지고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글쎄, 있는데, 네. 이거 시간이 이렇게 늦어버리면 내가 저 거기도 시기에 꼭, 차질이 생기고. 네,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이 3기 신도시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가 현재 되긴 했지만 기존부터 사전 청약에 대한 그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청약도 아니고 청약의 청약. 그러니까 뭐 예. 소위 그냥 뭐 페이퍼 청약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제서야 뭐 폐지를 했나 참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일기 신도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기초 지자체들이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 공모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련 지역 집값이 좀 뭔가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초 지자체마다 뭔가 조금씩 다른 공모 지침이다 보니까 좀 잡음도 꽤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과열 현상들이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과열이 그 일기 신도시 전체가 아니고 우선 보면 뭐 분당을 중심으로 한 곳들이 과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거의 뭐 소진이 되거나 또는 매물을 이제 감추는 집주인들이 걷어들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급등한 수준들, 뭐 호가 중심으로는 한 2에서 한 3억 정도 올라가는 뭐 그런 가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분당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도지구나 또 분당 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에 또 못 들어간다면 또는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뭐 개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가격이 뻥 하고 올라갔는데 실망되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 뒤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실 큰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수익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중동산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분담금이 예상되는 것,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발하고 나서 3억, 5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고 나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좀 신축에 가까운 거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민들이 클 것 같고요. 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그 공모에 대한 그 지침에 따라서 변동을 주는 거는 또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변동을 주는 거는 유불리가 각 단지들 또 각 세대들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문제인데 아니 어디는 선도지구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할 때부터 잡음이 생기는 거는 불가피한데 네. 지금 여기 분당이 이제 제일 그 중에서도 단위가 크죠. 예, 단위가 큰데 성남시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 주장까지 나온다면서요. 뭐가 논란이 되고 있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판이 크니까 예, 그 판이 크면서 점점 불협화음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여기가 분당을 만약에 최대로 하면은 한 1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제일 커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가장 높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내놓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시제에 예. 나오는 것처럼 뭐 주민 동의라든지 뭐 정주 환경 뭐 여러 가지 그 동의들이 있는데 성남시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그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협화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그 성남 같은 경우, 뭐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상가 소유주들의 이제 동의 여부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동의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상가 동의율 뺀 곳 같은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뭐 지역들 안에서도 단지보다도 뭐 세대, 그러니까 가구 수에 대한 배점을 올리기 때문에 이건 단지가 아니라 가구 수에 올린다는 건 표 계산하고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자본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판이 크고 주택 가격이 예.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좀 뭐 뜨거운 뭐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데 바로 저 해당되는 저쪽은 진짜 머리 아프겠네. 네. 예. 그 하반기 분양시장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이 좀 네.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많잖아요. 네. 옥석 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있는 물량에서 추가적으로 예. 더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미분양 물량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면은 전국 222개 단지 그리고 19만 3천 가구 정도가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1년 새에 한 4%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고 국면이다 보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분양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뭐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들이 여전히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입지나 가격 그리고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청약들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청약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청약에 대한 그 숫자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도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과천 그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 네. 여기서 만점 통장이 2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기만 하면은 뭐 7억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청약 대기자들이 그동안 이제 관심도 안 가졌던 그 청약 통장을 막 꺼내뒀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죠. 예, 그럼 만점이라면 지금 통장 보면 7인 이상 살아야 되고요.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좀 유지를 해야지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과천 디에트르 퍼스트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7억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뭐 하나의 그 로또 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급에 한 10만 명이 접수를 했고요. 228대 1 나왔고요. 또 특별 공급엔 3만 6천 명이 몰렸어요. 그것도 한 127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광주나 대전, 울산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 접수를
했는데 성적이 저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입지가 좀 뛰어나고 안전 마진을 넘어서 뭐 로또 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계속적으로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좀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좀 몸매를 크게 맞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니케이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